오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죠. 내가 준비한 게 충분할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 은퇴 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은퇴 가정의 생활 만족도가 독거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외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건 일상의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 산책을 나가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63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3억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죠. 처음엔 이 돈으로 뭘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치킨집을 차릴까, 편의점을 해볼까 이런저런 창업 아이디어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목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한 거죠. 김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ISA 계좌에 넣고 일부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국민연금 수령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추면 7.2%씩 증가하죠. 김 씨는 65세까지 기다렸고 그 결과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ISA와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월 70만 원 정도를 합치니 월 22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은퇴 가구 중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생활비 조달 압박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김 씨 부부가 현명했던 건 바로 이 점을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산을 조금씩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서 월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김 씨 부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일상의 루틴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주 3회는 등산을, 주말엔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김 씨는 은퇴 전에 골프를 배웠는데 이제는 한 달에 2~3번 동창들과 라운딩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OECD의 고령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40% 이상 낮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23만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 8시간 자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엄청난 시간이 남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김 씨처럼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막했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긴 겁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직급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지게차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했습니다. 지게차뿐 아니라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도전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시설팀과 일하면서 전기 관련 지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중장년 재취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게차, 굴착기,
전기, 방수, 조경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증이 50대 이상 재취업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자격증들은 나이보다 실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실, 빌딩 방제실,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후 동네 대단지 아파트 관리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 예전 직장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한 월 수입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이 있으니 매일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 들러 운동을 합니다. 주말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죠. 박 씨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다고 박 씨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라시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예요. 직장에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셨죠.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 체계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고 금융자산이 1억 원 있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 같은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ISA 계좌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산을 어떤 계좌에 넣어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DI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 중 약 28%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자, 이제 가족관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배우자와의 동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가족과의 관계 전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갈등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기 전엔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모임에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간섭하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좋은 의도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은퇴 후 가족 갈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거리 유지였습니다. 마음은 열되 간섭은 줄이는 거죠. 자녀들이 요청할 때만 조언하고 평소엔 그저 응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걱정되고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 관계에서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만 신경 쓰길 바라고 아내는 자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유엔의 고령화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부부 만족도는 처음엔 오히려 떨어졌다가 23년 후 다시 회복되는 유자곡선을 그립니다. 서로 새로운 관계 패턴을 찾아가는 적응기가 필요한 거예요. 김 씨 부부가 현명했던 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골프와 등산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고 아내는 독서 모임과 자원봉사로 자기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각자의 공간도 존중한 거죠. 저녁엔 함께 산책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독서 모임에서 재밌는 책을 추천받았어. 이런 대화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자, 이제 다시 현금 흐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김 씨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은퇴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80% 수준입니다. 월 500만 원을 쓰며 살았다면 은퇴 후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3억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25년은 버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조사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쓰는 방식보다는 그 돈으로 월 수입을 만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이걸 기본으로 깔고 추가 수입원을 만들면 됩니다. 개인연금에서 월 50만 원, ISA나 배당 ETF에서 월 30만 원, 여기에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수입으로 월 50만 원만 더하면 월 190만 원입니다. 부부 둘이면 국민연금만 120만 원이니 총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노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30만 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250만 원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지역과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럼 금융자산을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요? 최근엔 배당주나 배당 ETF가 인기입니다. 특히 미국 배당 귀족주나 국내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3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원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건 생활비 2에서 3년치는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에 두고 나머지를 주식이나 펀드로 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1년당 7.2%씩 늘어나죠.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36%까지 증액됩니다.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면 늦춰서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늦게 받는 쪽이 총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죠. 이런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평균 40% 적었습니다. 운동이 곧 의료비 절약인 셈이죠. 김 씨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 3회 등산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박 씨가 퇴근 후 헬스장에 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퇴 후엔 회사가 챙겨주던 건강검진도 없고 바쁘게 움직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면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평생교육원 수강 같은 것들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보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았습니다. 사회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김 씨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모여서 토론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 생각을 나누면서 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점도 배웁니다. 박 씨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며 입주민들과 매일 대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조차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모든 계획의 시작입니다.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취미활동비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세요.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 은퇴 후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용돈, 집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비, 병원비 등등. 이런 비정기적 지출까지 감안하면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6개월 정도 쓰면서 패턴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불필요한 특약을 빼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 매달 10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준비가 늦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신 분도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60세의 은퇴에도 23년이 남았습니다. 65세의 은퇴에도 18년이 남습니다. 이건 생애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워갈 건가요? 은퇴 후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차를 마시는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햇살, 자녀와 나누는 짧은 전화통화, 취미 활동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통장,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듭니다. 목돈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화려한 취미 생활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큰 집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비싼 병원비보다 중요한 건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 운동을 시작하는 것,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격증을 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안정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